단원이 통계적 추정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물을 보고 원래 있었던 건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따져보겠다는 거죠. 모집단과 전수조사, 그 다음 표본과 표본조사, 추출,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데, 모집단은 통계조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전체 대상을 일반적으로는 모집단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로 부르고, 그 모집단에서 일부를 뽑아요. 걔를 보통 우리가 표본이라고 부르며, 그 표본을 뽑아놓고 그 표본을 통해서 조사하는 것을 표본조사, 또 표본조사에서 뽑은 표본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한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만약에 학업 성취도를 조사하려고 해. 근데 우리나라 고등학교 전학생을 다 조사하는 거를 보통 전수조사라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등학교 전체는 모집단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고등학생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모든 학생,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모집단이 되고, 그 모집단 전체를 기준으로 뭔가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럼 걔를 전부 다 조사한다는 뜻으로 전수조사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고등학생 전체를 다 모집단을 보고 그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전수조사를 실행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수십몇 명을 어떻게 몇 명이서 해? 그렇지? 인원을 많이 두면 많이 둘수록 전수조사가 좀 더 빨라지긴 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 많은 인원들을 사용하려면 비용을 그만큼 많이 지불해야 되죠. 그래서 전수조사는 많은 시간과 많은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정확하죠. 굉장히 정확합니다. 당연하죠. 다 조사했으니까.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조사하는 거니까 당연히 정확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믿을 수 있는 자료라는 얘기죠.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 의견을 다 수렴했으니까. 근데 단점은 이 표본조사의 장점이 됩니다. 신속하죠. 그리고 경제적입니다. 표본조사는 뭐 하는 거냐면, 어떻게 대한민국 전체 인원을 다 조사해?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한 지역에 있는 모 고등학교 학생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럼 몇 명만 있으면 되거든? 그리고 필요에 따라 조사에 따라서는 오전, 오후 혹은 하루 정도면 충분히 다 조사 가능한 그런 범위에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고 사람 몇 명 없이 비용의 처리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죠. 물론 이 표본과 표본조사의 단점이 모집단의 전수조사의 장점이 됩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일부만 조사했잖아. 그 일부를 기준으로 전체를 판단해야 되다 보니까 신뢰가 높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단점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일장일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집단에서 일부를 뽑아내요. 그 자료를 뽑아내죠. 걔를 표본이라고 부르고 그 표본 안에 들어있는 그 자료의 개수가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가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추출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추출은 보통 뽑을 때 쓰는 거잖아. 뭘 추출한다, 뽑아낸다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뽑아내는 게 크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뽑아낸다는 거는 임의 추출이라는 게 있어요. 임의 추출. 임의 추출은 아무나 막 뽑는 게 아닙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집단에서 속하는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을 임의 추출이라고 불러요. 뽑아낼 때마다 같은 확률이 되는 거야. 뽑을 때마다 다른 확률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뽑아낼 때마다 같은 확률로 뽑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뽑는 거를 임의 추출이라고 부르고, 보통 임의 추출은 복원 추출을 말합니다. 뽑았어. 확인해. 다시 집어넣어. 그래야 다시 처음과 동일한 확률이 나타나거든요. 임의 추출. 하지만 뽑아놓고 되돌리지 않는 것은 비복원 추출이에요. 우리가 사회 현상에서 매번 임의 추출이라는 것들이 복원 추출, 뽑았다가 다시 집어넣고 뽑았다 다시 이걸 반복해야 되는데 매번 그럴 수는 없어요. 사회 현상 같은 경우는. 그럼 이런데 대신에 사회 현상이나 사회 현상에 발생하는 그런 임의 추출 같은 경우는 자료 개수가 상대적으로 방대한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많은 인원, 굉장히 많은 개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료 개수가 만약에 10억 개야.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를 뽑아.
원래는 이미 추출은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데 10억 개에서 하나를 뽑아서 뺐어. 그럼 나머지 9억 9,999개가 남잖아? 거기서 하나 더 뽑아요. 그럼 앞쪽에 15개의 확률값이나 9억 9,999개의 확률값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비보건 추출도 이미 추출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것을 추출이라 말하며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미 추출은 보건 추출을 말한다. 뽑았던 걸 다시 집어넣거나 원상태로 복구해 놓는 걸 말한다. 모집단 크기와 표본의 크기에 비해 매우 큰 경우는 여기 써있네요. 네, 비보건 추출도 보건 추출로 볼 수 있다. 보통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에 보면 일일이 뽑았던 걸 다시 살려놓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비보건 추출을 이미 추출로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긴 간단한 얘기가 나와 있죠? 네. 아까 말했던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전수조사와 그 다음에 표본조사, 모집단과 표본에 대한 어떤 설명에 대한 간단한 예를 좀 이렇게 들고 있는 건데, 뭐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전체를 조사하고 일부를 조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장단점을 얘기하고 있고. 이거는 밑에 게 안 나왔네. 자, 여기 이제 모집단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모집단입니다. 전체 대상을 말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전체 대상에서 내가 몇 개의 자료를 이렇게 뽑아내요. 그거를 보통 우리가 표본이라고 그런다고 했죠. 표본. 뭐 책에 나온 것처럼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개인 표본을 각각 x1, x2, xn이라고 합시다. 여기 안에 x1, x2 쭉 해서 xn. 그래서 여긴 말한 대로 표본의 크기, 뽑아낸 자료의 개수 n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저들에 대한 이렇게 이제 뽑아내다 보면 우리나라 고등학생 전반적으로 학업 성취도를 조사하려고 해. 수학 성취도를 조사하려고 해. 이번에 시험을 봤어. 몇 점인지 확인하려고 그래. 다 뽑아낼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 일일이 다 조사하려면 말한 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일부에 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직원분들께서 이순신고로 온 거예요. 자, 이순신고 학생들 이번에 3학년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3학년 전체 인원이 450명을 칩시다. 그럼 450명을 기준으로 표본을 조사해. 일부를 이제 뽑아낸 거죠. 그러니까 450명, 한 명부터 마지막 450명까지 다 조사해서 그들에 대한 통계 자료를 통해서 모집단을 추정하고 싶은 겁니다. 아, 표본이 이러니 그럼 모집단도 이렇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싶다는 얘기죠. 아까 말했지만 다시네 이걸 완벽히 믿을 수도 없고 정확도가 매우 높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방법은 전수할 수 없다 보니까 표본을 뽑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표본을 뽑아서 이순신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상을 통해서 이번 수학 학업 성취도를 조사했어요. 됐나요? 그럼 이 표본들의 자료가 많이 450명 자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번 성취도 조사를 했더니 학생들이 대략 평균적으로 몇 점을 받았다라는 대표값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의 평균을 잡아야 되는 거야. 평균. 그럼 그 평균, 표본들의 평균을 쓸 때는 x1부터 시작해서 xn까지 다 더한 값을 xn까지 다 더한 값을 n으로 나누면 이게 표본들의 평균이 나오죠. 그걸 줄여서 표본 평균이라 부르고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x 위에 줄 쳐요. x바라고 씁니다. x바. 표본들에 대한 평균. 내가 뽑아낸 표본들에 대한 평균값을 앞으로는 x바라고 부르고 표본 평균이라고 말한다. 자, 근데 이순신 고등학교 한 학교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전체를 판단이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또 다른 표본을 뽑아냅니다. 다른 표본. 위에 또 다른 표본들이 또 있겠죠. 이렇게 쭉. 그럼 표본 평균도 이게 첫 번째 표본 평균이라면 여기서 또 뽑아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야?
뽑아낸 자료를 다시 평균을 내요. x2.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는 또 다른 표본을 뽑아내고 그것도 다시 이 표본들의 평균을 계산하겠죠. xn. 이순신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 조사 결과 평균 70점. 설학을 뽑았더니 평균 70점. 배방을 뽑았더니 평균 65점. 됐나요? 삼성고를 뽑았더니 삼성고는 평균 75점. 이럴 수 이제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런 많은 학교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표본들이. 자, 그러다 보면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평균 기준으로 본다면 나중에 이 표본 평균들로 각각 학교들의 평균도 다시 있을 거 아니야. 표본들이 많잖아. 각각 표본에 대한 평균들. 표본 평균도 꽤 많을 거라는 얘기죠. 그 꽤 많은 표본 평균들에 다시 평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표본 평균들의 평균. 걔를 또 자료 개수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 됩니다. 단어가 좀 이상하죠? 표본 평균의 평균이 돼요. 표본 평균의 평균.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을 보고 이제 뭐라 생각하냐면 표본들의 평균을 보니까 이게 모집단의 평균을 보통 M이라고 쓰거든요. 모집단은 평균을 쓸 때 우리가 예전에 썼던 평균 기호인 M을 씁니다. 그리고 분산을 쓸 때는 표준 편차를 쓸 때 보통 뭘 썼었냐면 시그마를 썼었죠. 이렇게. 그럼 분산은 그 시그마를 제곱한 값이죠. 분산을 루트 치는 게 표준 편차니까. 이렇게 이제 기호를 쓰죠. 모집단에 대한 평균은 M, 분산은 시그마 제곱,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표현하는데 나중에 이제 표본들 뽑아놓고 이순신 학생들의 평균, 배방고 학생들의 평균, 설학 학생들의 평균, 어디에 평균하다가 그 조사한 표본 평균들에 다시 평균을 구한 게 이 X바인데 이 X바가 실제로는 모평균과 동일합니다. 구조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같은지 자세히 설명하면 또 내용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이건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일단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평균은 그래서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근데 모평균과 표본의 평균이 있죠. 이 표본 하나에 대한 평균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 대한민국 고등학생 전체에 대한 평균과 한 학교에 대한 평균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겠죠. 오히려 다를 가능성이 더 높잖아. 근데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다 계산하다 보면 이게 표본 평균이 결국은 나중에 전수조사한 거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에서 만들어진 평균과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결국은 같은 값을 유지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표본 평균은 좀 다를 수 있다. 모평균과 좀 다를 수는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이제 분산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모분산, 이런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집단에서 벌어진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저렇게 이름이 불러줘요. 딴 거랑 표본 평균과 구분하기 위해서, 표본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면 얘들은 이렇게 기호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있겠죠. 그래서 표본 평균 혹은 표본 평균은 이렇게 쓰기로 했고요. 아까 표본들을 뽑아냈을 때 그들에 대한 평균은 X바라는 기호를 쓴다고 그랬고, 그럼 표본에 대한 분산, 이렇게 표본을 뽑아내고 나서 이 표본에 대한 분산값을 계산하겠죠. 분산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두 가지 방법이죠.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그 편차죠. 그들을 다 더한 값을 n으로 나누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 분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구할 수도 있으며 아니면 다른 방식은 확률 변수죠. 확률 변수 제곱의 평균을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평균의 제곱을 뺀다. 그러면 분산이 나온다. 이거 까먹지 않았죠? 그 사이에? 설마 그 사이에? Vx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전체 제곱. 이거. 됐나요? 확률 변수 x의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그래서 다른 거다. 이렇게 해서 분산을 구한다라고 앞 시간에 배웠죠. 근데 뽑아낸 표본들 있죠. 이 뽑아낸 표본들의 분산을 계산할 때 그 분산의 기호, 표본 분산의 기호는 다음처럼 S라는 기호를 써요. S. 시그마라는 게 원래는 그리스어로 S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알파벳으로 S라고 써요. S는 표준 편차. S제곱은 그 표준 편차를 제곱한 분산. 그래서 X바는 표본 평균, S의 제곱은 표본 분산, 그다음에 S는 표본 표준 편차를 뜻하는 기호로 쓴다라는 것을 또 참고로 또 기억을 해 두시고. 근데 밑에 보면 이상한 게 있죠. 표본 평균은 분명히 이해가 돼. 표본들을 다 더해서 자리 개수로 나누게 되면 당연히 표본 평균이 나오겠죠. 근데 표본 분산이 좀 이상한데? 얘는 다 편차 계산한 거 아니에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계산한 거잖아. 그럼 편차의 제곱의 값을 다 더한 다음에 자리의 개수 n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게 n-1로 나누죠. 너무 큰 의미 두지 마세요. 이걸 하려면 다시 대학 교과로 넘어가야 되다 보니까 뭐 굳이 설명하면 설명할 수는 있는데 어차피 대학 교과이기 때문에 이게 왜 n이 아니고 n-1입니까는 사실 고등교과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말만 하면 설명만 길어지고 여러분한테 와닿지도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원래는 n으로 나누는 게 맞는데 자료의 정확성을 뜨기 위해서 사실은 n-1로 나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만 받아들이세요. 원래는 n으로 나누는 게 맞으나 자료의 수치를 위해서 n-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의미는 없고 그냥 결국은 표본 분산을 계산한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당연히 표본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 씌운 거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밑에 리마크라고 있는 부분. 표본 평균을 정의할 때 달리 표본 분산의 정의는 n-로 나눈 것이 표본 분산과 노분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함이다. 이게 뭐 간단한 설명되는데 아까 말했지만 말해도 이러면 와닿지는 않습니다, 사실. 와닿지는 않고 그냥 저런 거구나, 그냥 알려져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지 뭐 중요하지 않다. 이게 왜 n-1이냐?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건 뭐 따지실 필요 없고 이 공식 자체를 뭐 물어보거나 이걸 풀어서 해결하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거나 하다못해 모의고사나 수능에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이거를 뭐 힘주어서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간단한 이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간단한 예가 나와 있죠. 1, 2, 3, 4의 숫자 각각 하나씩 적힌 4개 공에서 공에 적힌 숫자를 확률 변수로 합시다. 그럼 확률 변수는 1, 2, 3, 4 4개가 될 테고 4개 공 중에서 크기가 3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 표본 분산 s제곱, 표본 표준 편차 s를 각각 구하시오. 인데 표본의 크기가 3이니까 3개를 뽑겠다는 얘기죠. 그럼 뽑아낼 때 표본이 1, 1, 4일 때 다음과 같고 표본 분산은 이건 표본 평균을 구한 거죠. 1, 1, 4에 대한 표본 평균. 그 다음에 이거는 1, 1, 4에 대한 표본 분산을 계산한 겁니다. 그럼 표본이 꼭 1, 1, 4, 1, 1, 4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럼 1, 1, 4는 왜 1이 두 번 나오죠? 임의 추출이라니까. 일반적으로 임의 추출하는 거야. 뽑아놓고 다시 집어넣는다는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게 두 번, 세 번 나올 수도 있어요. 혹은 표본이 2, 3, 4일 때 그런 케이스 중에 여러 개의 케이스 중에 이런 케이스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2, 3, 4를 뽑는 케이스. 그럼 표본 평균은 표본들 다 더한 다음에 자료개수 3개니까 그걸로 나누게 되면 표본의 크기 3이니까 나누면 답이 3이 나온다. 그러면 이 2, 3, 4에 대한 표본 분산은 2에서 3 빼고 3에서 3 빼고 4에서 3 빼고 제곱해 더해서 표본의 확률변수 x의 제곱의 평균을 계산한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산이다. 계산하면 1 나오고 거기 루트 씌우면 1이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이죠. 자, 1, 2에서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편차는 표본에 따라 그 값이 계속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는 상수이지만 얘네들은 표본에 따라서 상수라는 뜻은 항상 일정한 값을 유지하지만 각각 정해져 있는 일정 값을 유지하지만 표본들에 대한 분산, 표준 편차, 평균은 그때그때마다 다른 값이 나올 수 있다. 아까 말한 대로 대한민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당연히 정해져 있겠죠. 우리가 전수조사를 못해서 못 구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정해져 있는 값이잖아. 다 더한 다음에 인원수만큼 나누면 되는 거니까. 그럼 평균이 나올 테고, 분산 표준 편차도 다 자료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조사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수조사가 힘드니까 표본을 뽑아서 조사하는데, 아까 말한 배방국을 뽑았어요. 근데 실제로 모평균은 75야. 근데 배방국 평균이 70일 수도 있잖아. 이순신 평균이 75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표본을 가지고 사실은 표본 몇 개를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다,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아셨죠?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 아까는 표본, 이게 단어를 잘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 아까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인 거고, 지금은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따지는 겁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다르다니까. 표본이란 단어에 평균 붙고 분산 붙고 표준 편차 붙는 거는 좀 전에 한 거고, 지금은 표본 평균이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단어가 달라요.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집니다. 지금은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건데, 모평균을 M, 모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말하고, 모 분산은 이제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자, 이랬을 때 내가 거기서 임의로 추출한 그 표본의 개수가 n이라고 칩시다. 자, 이랬을 때 여기는 표본 평균이죠. 표본 평균 x에 대한 평균을 이렇게 쓰기로 했죠. 표본 평균 x에 대한 평균 이렇게. 표본 평균 x의 평균. 얘는 모평균과 동일하다. 그 다음에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원래 모분산 값을 표본의 개수로 나눈 것과 같다.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같다. 따라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여기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랑 같아진다. 그래서 평균만 일치하고 분산부터는 자료 개수로 나눠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왜 그래야 되지? 여기 나오죠. 여기 두 페이지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봅시다. 자, 모집단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와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1, 2, 3, 4의 숫자 각각 하나씩 적힌 4개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이렇게 1, 2, 3, 4 주머니에서 적힌 4개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이미 추출해요. 하나 일단 뽑았다는 얘기죠. 공에 적힌 숫자를 확률 분수 x라고 했을 때 이 x의 확률 분포는 다음과 같다. 뽑아낸 숫자는 당연히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공을 뽑을 수 확률을 하는 그 공을 뽑을 수 있는 확률 값은 4개 중에 하나의 공 뽑았으니까 각각 4분의 1일 거예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맞니? 집중해야 된다? 뭔가 막 야리꾸리한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건과 저건과 헷갈리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따라서 여기서 구한 거는 위편에서 확률 변수 x의 평균, 확률 변수 x의 분산,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배웠잖아요? 평균 구하라 그러면 다 곱해서 더한다. 라고 배웠죠? 그 다음, 분산 구하라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죠. 편차를 계산한 다음에 제곱의 평균을 구하든지 아니면 위에서 구했던 제곱시키고 확률 변수 x를 제곱시킨 다음에 확률을 곱하면 확률 변수 x의 제곱의 평균이 나오며 그래서 위에서 구했던 평균의 제곱값을 빼낸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4분의 5가 나오는데 이 값을 잘 기억해야 돼요. 좀 이따 또 다른 거랑 비교가 돼야 되니까. 평균은 2분의 5, 분산은 4분의 5, 표준 편차가 루트 씌웠으니까 2분의 루트 5라는 값을 각각 갖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예요. 저기니. 자, 근데 이때 x의 평균, 확률 변수죠. 이 x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각각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이며 이 표본 이것들에 대한 표본 평균 x바는 표본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짐으로 표본 평균 x바를 새로운 확률 변수로 보고 다른 값을 가지니까요. 그때가 값이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변수를 보고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게 되며 예를 들어 모집단 크기가 2인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만 뽑았잖아요. 이번에는 크기가 2인 표본을 2개 뽑겠다는 얘기죠. 2개를 뽑아서 그걸 복원 추출하여 얻어진 결과물 가지고 2개를 뽑았으니까 하나는 x1, 하나는 x2 걔를 가지고 평균을 구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원래는 확률 변수가 1, 2, 3, 4잖아요. 근데 2개를 뽑았으니까 1, 2, 3, 4 이쪽도 1, 2, 3, 4 x1이 첫 번째 확률 변수 1, 2, 3, 4 두 번째 뽑아낸 표본인 확률 변수도 1, 2, 3, 4 그럼 그들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더해서 2로 나눠요. 더해서 2로 나눠요. 더해서 2로 나누고 더해서 2로 나누고 1과 1을 더해서 2로 나누고 2와 1을 더해서 2로 나누고 3과 1을 더해서 2로 나누고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표본 2개에 대한 평균값이 나타나고 이게 뭐니? 표본 평균이야. 이 표본 평균. 그래서 그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 변수가 제각각이잖아 또 1일 때도 있고 1.5일 때도 있고 2일 때도 있고 그걸 이제 쓴 거예요. 표본 평균이 될 수 있는 값은 1 아니면 1.5 아니면 쭉 하다 보니까 최대 4까지 이렇게 나오더라. 그 이 안에는 표본의 개수 4개, 각각 표본의 개수 2개 있더라. 각각 확률 없이 4개, 4가 나타나고 그들의 총 계산하다 보니까 총 16개 자료 개수가 나오죠. 그 16개 중에 표본 평균의 확률 변수가 1을 가질 때는 1개, 1.5로 가질 때는 2개, 2를 가질 때는 3개, 2.5로 가질 때는 4개, 3을 가질 때는 3개, 3.5 가질 때는 2개, 다시 4를 가질 때는 1개 이렇게. 각각 확률값은 16분의 1, 16분의 2, 16분의 3 이렇게 조사가 된 거죠. 뭔지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리로 이용합니다. 자, 앞에 표에서 표본 평균의 평균, 좀 전에 그랬던 표본 평균의 평균을 EX바, 그 다음에 분산은 VX바, 표준 편차 시그마 X바라고 했는데, 좀 전에 아까 표 있었잖아요. 바로 옆에. 여기가 바로 옆에 표, 요 표요.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를 조사한 표. 그럼 이번에는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려면 또 얘네를 다 곱해서 싹 다 더하겠다라는 표현이죠. 그게 얘입니다. 계산해보니까 2분의 1이 나왔었어요. 아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EX,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 이게 모 평균인 M이 된다고 그랬죠. 그 M이 얼마였냐면 2분의 5였었어요. 그 시그마 제곱, 이게 뭐였죠?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산값. 됐니? 그 구해보면 4분의 5였을 거예요. 앞쪽에서 계산한 거. 그 거기에 대한 표준 편차를 계산하다 보니 그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운 값이니까 2분의 루트 5. 이렇게 나왔었죠. 앞쪽에서는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근데 지금은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했더니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동일한 값을 갖고 아까 구했던 표본 평균의 분산을 계산할 때 확률 변수 x의 제곱의 평균, 확률 변수 EX의 제곱의 평균을 확률값 다 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위에서 구했던 평균값을 빼냈더니 평균의 제곱을 뺐더니 8분의 5가 됐어요. 근데 이 8분의 5와 처음에 썼던 모분산의 관계를 보니까 이 모분산을 표본의 개수로 표본 개수 2죠. 2로 나누게 되면 정확히 이 값이 나와요. 그런 느낌. 여기 어차피 루트 씌운 거니까 거기에다 루트 씌우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나온다. 그래서 앞쪽에 책의 앞쪽에 보면 이 말이 있었잖아요. 아까 공식에 보면 이 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동일하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원래 모분산을 표본의 개수 n개로 나눈 값과 같다. 다음 표본 표준 편차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어차피 루트 씌운 값이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랑 같아진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료의 예를 보고 우리가 충분히 이걸 유추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었죠. 자, 이제는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제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근데 사실 설명을 다 해도 여기는 처음에 확 와닿진 않아요. 모르는 단어들이 많았고 생소한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동안 좀 연습을 좀 필요하라고 하고요.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확률 변수는 10, 20, 30, 40이랍니다. 거기에 대한 확률 값은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자, 이랬을 때 모집단 크기가 5인 n값이 5란 뜻이에요. 모집단에서 크기가 5인 표본, 크기가 5인 표본 n값이 5가 된다. 를 복원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 표본 평균 x바의 평균과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얘네를 구하려면 모평균을 이용해야 되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동일하며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자료개수로 나눈 값과 같다가 된다는 얘기죠. 남은 건 여기 지금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분포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m 값이니까요. 모평균. 그럼 배운 대로 10 곱하기 어차피 분모 4로 통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10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20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30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 더하다 보면 분자가 다 덧셈이 될 테니까. 그럼 4분의 계산하면 100 약분하면 25. 이 값은 25가 됩니다. 그럼 표본 평균의 분산값은 원래 분산값을 n으로 나눈 거죠. n은 표본의 크기 5로 나눴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원래 분산값, 모분산값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모분산 이게 시그마의 제곱이죠. 자, 얘를 계산하려면 얘 제곱 곱하기 얘 제곱 곱하기 얘 제곱 곱하기 얘 제곱 곱하기 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분모는 4는 통분이 되고 분자는 10의 제곱 100 20의 제곱 400 900 1600 1600 네. 이게 뭐냐면 저기는 확률 분수 x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괜찮죠? 그럼 이 앞에 계산해 봅시다. 4분의 다 더하면 얼마니? 얘 1000, 얘 2000 합치면 3000 마이너스 625 얘는 얼마예요? 7750 그렇지 않을까요? 빼기 625 얼마니 그러면? 125가 되네요. 모분산이 125예요. 그럼 모분산을 자료의 개수, 표본의 크기로 나누게 되면 그때가 새로운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값이 나온다. 약분하면 얼마죠? 25. 이렇게 되겠네요. 표준 편차는 5가 되겠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을 테고. 1, 2, 3, 4, 4개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공이 각각 4개, 3개, 2개, 1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4개의 공을 복원 추출할 때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합시다. EX바와 VX바의 값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승훈아, 다 끝나간다? 정신 차려라. 자, 1이 적힌 구술은 4개. 2가 적힌 구술은 3개. 그 다음에 3이 적힌 구술은 2개. 1이 적힌 구술은 뭐야? 네, 4가 적힌 구술은 1개.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럼 표를 그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하고 공에 적힌 숫자가 지금은 확률 변수 x겠죠? 네.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구한 거 보면 공에 적힌 숫자가 확률 변수 x였을 겁니다.
그럼 확률 변수 x는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 이런 느낌일 테고, 확률 조사해보면, 얘는 총 공이 몇 개요? 10개네. 10개 중에 1은 4개, 10분의 4. 얘는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그럼 이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구하면 이게 모평균이다. 모평균 값은 10으로 통분한 상태에서 1 곱하기 4, 4, 2 곱하기 3, 6, 3 곱하기 2, 6, 4 곱하기 1, 4, 10분의 20, 2. 따라서 그러므로 확률 변수, 그러니까 확률 변수 x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값도 결국 모평균 2랑 동일하다. 자, 그다음 모분산 값은 제곱을 여기다 곱하는 거죠. 그러면 10분의 1의 제곱 곱하기 4, 4 더하기 2의 제곱 4 곱하기 3, 12 3의 제곱 9 곱하기 18 4의 제곱 16 곱하기 1, 16 10분의 얘 20, 아니 뭐야 얘 얼마니? 30 40, 44 맞니? 내가 잘못 썼잖아 아마. 이게 16이야. 이렇게 합치면 30, 이렇게 합치면 20, 합치면 50 됐네? 그럼 Vx바는 원래 분산값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다. 표본의 크기는 4개 공을 보본 추출할 때 이게 표본의 크기죠? 4개 공을 뽑아낸다. n이 4이다. n이 4. 분산값은 4분의 5가 된다. 괜찮습니까? 네. 모평균이 m,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의 평균인 표본평균 x바에 대해서 모집단 x가 정규분포를 따라가요. 그럼 얘는 정규분포가 평균, 그다음에 표준 편차의 제곱 이렇게 따라가겠죠.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라가면 그 확률 변수 x에서 만들어진 표본 평균들도 결국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근데 표본 평균의 여기는 평균 자리죠. 얘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이야.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 부분을 EX, VX 이렇게 썼잖아요.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산. 그럼 얘는 확률 변수 x바에 대한 평균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산, x바에 대한 분산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건 좀 전에 배웠지 않나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 값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눈 값과 같다. 얘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걸 표준표자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쓰고 이거를 이렇게 제곱해서 쓰기도 합니다.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요. 위에는 그냥 분산 자체를 다 쓴 거고 아래는 표준편차의 제곱이라는 표현으로 표준편차 값을 잘 나타내로 쓴 거예요. 사실은 두 개 중에 아래 게 좀 더 좋은 표현입니다. 알겠나요? 좀 이따 이제 통계적 추정 같은 거 할 때도 이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값이 굉장히 자주 쓰이기 때문에 의미상 얘를 기억하는 게 더 유리하다. 아셨죠? 근데 밑에 있는 건 뭡니까? 그러면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모집단 자체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 하지만 n이 충분히 크다고 판단된다면 여기 있죠? 보통 30 이상이면 충분히 크다고 판단한다. 그러면 표본 평균 x바는 근사적으로 아주 가까운 값으로 정규분포를 따라 움직인다. 그냥 모집단과 관계없이 자료계산 많으면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라 움직인다. 결과적으로는 그냥 표본 평균을 따라서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오겠죠? 당연히.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핸드크림의 무게는 평균 50, 표준편차 16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이 회사에 생산되는 핸드크림 중 이미 추출한 제품 64개의 무게 평균이 48 이상 54 이하의 확률값을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고 구하시오. 어느 회사에 생산되는 핸드크림의 무게, 그럼 핸드크림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읍시다. 그럼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걔가 평균 얼마? 50. 표준 편차 16의 제곱을 따른다. 근데 이 회사에 생산되는 핸드크림 중에 이미 추출한 그럼 표본을 뽑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표본 평균을 계산했다는 얘기죠. 걔를 조사하게 되면 위에 있는 평균과 동일하며 이것이 중요하죠. 뭐라고요? 표준 편차가 지금 16이지? 그렇지? 16을 뭘로 나눈가? 정확히 말하면 16의 제곱을 뭘로 나눈가? 표본의 개수, 표본의 크기 64로 나눈가? 이게 새로운 분사값이다. 근데 이렇게 쓰는 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쓴다. 50,86은 64는 8의 제곱이죠. 얘는 분모가 결국은 8의 제곱분의 16의 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8분의 16의 제곱이 되니까 2의 제곱 이렇게 바뀌겠네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해되니 진짜? 자, 이제 문제는 뭘 걸어야 되냐면, 자, 그랬을 때 뽑아낸 표본들의 평균이잖아. 표본 평균이에요, 이게. 따라서 확률값을 구하는데 표본 평균이 얼마 이상? 48 이상. 표본 평균이 54 이하의 확률값을 계산하시오. 그럼 표준하는 과정 예 배우지 않으셨어요? 표준하는 과정이 뭐죠? 확률 변수. 여기서 확률 변수는 표본 평균이죠. 빼기 그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표준 편차.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이때는 이런 기호로 배우진 않았죠. 그때는 이렇게 배웠죠. x-m을 시그마로 나눈다. 근데 여기는 확률 변수고 이 m은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 이 시그마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표준 편차잖아. 그럼 이게 확률 변수가 x 바로 바뀌면 확률 변수 x 바에 대한 평균, 확률 변수 x 바에 대한 표준 편차가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바꿔 쓴 겁니다. 그럼 표준화 시키면 p 얘는 얼마? 48 표본 평균 마이너스 표본 평균의 평균 50 걔를 표준 편차 2로 나눈다. 그리고 얘는 표준화가 된다. 54 마이너스 50을 2로 나눈다. 했더니 P 제가 얼마죠? 마이너스 1 이상 Z가 2 이하. 이 확률값을 구하는 얘기인데 그 확률을 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고 가운데 평균 0이 올 테고 마이너스 1부터 여기서부터 2까지 여기까지. 그럼 여기는 나왔잖아요. 여기는 양수값이니까 2까지 0.477이. 근데 여기는 안 나왔다고 했죠. 이 음의 부분은 어떻게 찾죠? 양의 부분으로 대칭 이동시켜서 마이너스부터 0까지는 0부터 1까지랑 같은 확률값이다. 0부터 1까지 확률값은 0.3414 0.3413 그럼 얘랑 얘를 덧셈해야 이 확률값이 나오니까 얘네들을 덧셈해야 확률이 나오겠죠. 0.8185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고객 대기 시간이 확률 변수 x겠네요. 걔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평균은 40, 표준 편차는 10의 제곱. 근데 25명을 임의로 뽑아냈죠. 그럼 이거 확률 변수 x의 표본에 대한 평균, 표본 평균. 걔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평균은 똑같고 이 분사값 10의 제곱을 25로 나누죠. 근데 25는 5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제곱적으로 처리하고 이게 약분시키면 2의 제곱으로 바뀌네요. 이렇게. 자, 남은 거는 확률 변수 x의 평균
표본 평균 X가 대기 시간의 평균이 45분 이상이어야 된다. 그럼 P, Z로 바뀌고 45 마이너스 평균 40, 표준 편차 2. 그럼 P, Z는 2.5 이상. 여기까지 보셨으면 일단 맞다고 합시다. 네. 괜찮니? 나머지 이거는 이제 표 보고 찾으면 되는 거니까. 찾으면 어디 찾아야 돼요? 2.5 이상이면 0이고 2.5면 여기잖아요? 이상이면 여기네. 어떻게 구해? 0.5 빼기 여기. P 0 이상 Z가 2.5 이하일 확률값.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겠죠. 네. 자, 밑에 것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빵 한 개 무게는 평균 150, 표준편차 12인 정규 분포를 따라가요. 빵 하나의 무게죠. 빵 한 개의 무게를 확률별수 X로 합시다. 걔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150, 12의 제곱. 자, 이 회사에서 빵 9개를 한 상자에 넣어 판매하는데, 이 회사에서 빵 9개를 한 상자에 넣어서 판매해요. 근데 빵 한 상자의 무게가 1296g이면 불량품으로 판정한답니다. 그랬을 때 빵 한 상자의 불량품일 확률값을 계산하시오. 어쨌든 지금은 빵 9개 상자를 넣어 판매하죠? 그럼 표본을 뽑아서 빵 상자에 넣었을 거 아니야. 표본 평균을 계산했다는 뜻이죠. 표본 평균은 평균 똑같고 빵 9개 9개니까 9분의 3의 제곱에 12분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맞니? 아, 근데 한 상자가 빵이 9개 들었어요. 빵 한 개의 무게를 우리가 뭐로 잡았죠? 확률별수 X로 잡았죠? 그럼 얘는 표본 평균이니까 확률별수 표본 평균, 확률 변수 X에 대한 표본 평균. 거기에 몇 개? 9개. 한 상자에 9개. 그럼 이게 9개가 들어있는, 빵 9개가 들어있는 한 상자죠. 한 상자의 무게가 1296 이하이면 너무 적게 들어갔다 판단해서 불량품으로 판단하겠다. 그럼 9로 나누게 되면 이건 얼마니? 일단 1, 9, 39, 4, 9, 36, 4, 9, 36 이렇게 되네요. 결론 이거 찾겠다는 얘기죠. 빵 하나의 무게가 144 이하면 이건 불량품이다를 보겠다는 얘기죠. 됐니? 빵의 평균, 한 개당 한 개의 무게의 평균. 근데 그게 9개 모여서 빵 상자 만들었는데 그 빵 상자가 1296 이하이면 네, 불량품으로 보겠다. 그럼 이걸 계산해야 되겠죠? P, Z 144 빼기 150개를 4로 나눈다. 그럼 P, Z 얼마니 이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5. 이 그림을 그리면 마이너스 1.5 이하일 확률값. 마이너스 1.5. 아이고. 마이너스 1.5 이하일 확률값. 어떻게 구하죠? 이걸 반대로 옮겨놓고 여기 확률값을 구한다. 그럼 여기 확률을 구하는 방식은 0.5 빼기 P 0 이상 Z가 1.5 이하. 됐나요? 그러면 이 답이 나올 것이다. 됐죠?